대사량이라고 표현한 화암산. 불명산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요즘 같은 이런 한더위에도 이렇게 어둑어둑한 숲길을 20여 분이나 가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무욕의 모습 그대로 소박함이 돋보이는 천년고찰 화암사. 오늘 저와 함께 화암사의 깊은 여운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시원한 계곡물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돌계단. 이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면 불명산 원시림에 둘러싸인 천년고찰 화암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화암사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우화로는 한눈에 봐도 특이한 구조인데요. 화려하게 치장한 여느 절들과 달리 맨얼굴의 수수함으로 다가옵니다. 화암사는 보통의 절 입구하고 많이 다르죠. 보통 절에 가면 일주문, 금강문, 사천왕문이 있는데 그런 게 일체 없고 우화루 옆에 문간체가 있습니다. 문간체가 3칸인데 가장 오른편 칸을 통해서 절의 마당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다른 사찰하고 다른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간체를 지나 우화루 사잇길로 들어서면 화암사의 금당인 극락전이 보이는데요. 하늘에서 바라보면 화암사는 이런 모습입니다. 가운데에 마당을 둔 한옥집 같아 보이기도 하지요. 화암사는 신라의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중국과 인도에서 수행하고 돌아와 이곳에 머물면서 절의 격을 갖추게 됐다고 전해지는데요. 극락전 옆에 자리한 철영제는 화암사의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판중추원사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성달생이라는 사람의 위패를 모신 건데요. 그 까닭이 궁금하실 겁니다. 조선 초였던 세종 때 억불 숭요 정책으로 불교는 철저히 배척을 당했습니다. 당시 전국에 36개의 사찰만 남기고 모두 강제 철거를 당할 정도였죠. 그런 상황에서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하기도 했던 성달생이 이전 절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해 화암사를 다시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한 작은 사찰 화암사. 화암사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극락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특이한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보이시나요? 극락전 3글자가 일반적인 사찰의 편액과는 달리 한 글자씩 떨어져 놓인 것이 특이한데요. 건물 본연의 모습을 가리지 않으면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극락전에서 눈여겨볼 것은 용의 머리 밑에 여의주를 잡고 있는 듯한 이것으로 하앙이라 하는데요.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써 처마를 길게 늘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항식 목조 건축물로는 국내 유일한 극락전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극락전 뒤쪽에서도 하항식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모양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극락전 건물의 하항식을 보면 전면은 용의 머리를 새겨서 붙이고, 그리고 용의 발톱으로 여의주를 물고 있는 아주 섬세한 공예적인 조각이 새겨져 있죠. 그런데 극락전 뒤편에 오면 마치 용의 꼬리인 것처럼 아주 밋밋하게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양식으로 보면 이 하항식 구조가 원래의 하항식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하항식 공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는데요. 극락전을 수리하면서 발간한 이 책자에서 하항식 공법의 원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조 시대부터 사용했다고 알려진 하항식 구조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손꼽히는 불광사에서 그 공법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수많은 중국의 사찰에서 이 하항식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화암사 극락전은 한 개의 하항을 사용한 데 반해 중국은 대부분 두 개의 하항을 얹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법룡사의 금당과 오중탑도 하항식 구조 건축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금당과 탑을 만든 사람들이 다름 아닌 백제의 장인들이었다는 점에서 화암사와의 연관성을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화암사 극락전 얘기할 때 흔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하항식 건축 양식이라고 얘기하죠. 원래 중국과 일본에는 하항식 건축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는 이런 건축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 하항식 건축 구조가 중국에서 직접 일본에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 화암사 극락전에서 이 하항식 건축 구조가 발견이 되면서 일본의 이런 주장들을 반박할 수 있는 아주 명백한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용한 산사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지 스님의 환대를 받은 이는 국립전주박물관장직을 맡으면서 이 고장과 인연을 맺게 된 김승희 관장입니다. 미술사를 전공하고 박물관에서 일하면서 각종 문화재들을 접해왔을 그가 화암사에 첫 발걸음을 한 겁니다. 하항식 건축 구조로 인해서 형성된 처마 및 공간을 이 극락전은 특이하게도 그 벽을 주악 천인상 벽화를 그려서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불교 최고 이상의 경지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 음악과 춤과 그다음에 아름다운 천인들, 선녀의 모습을 한 천인들이죠. 이들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불교의 오묘한 세계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극락전에 모셔진 주불은 아미타부처로 서방 정토에서 중생을 보살핀다고 알려져 있지요. 극락전을 찬찬히 살펴보던 김관장의 시선이 머문 곳은 부처님 위에 장식된 닷집인데요. 닷집은 처마 구조물처럼 만들어진 조형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하항식 건물의 극락전의 어떤 특징은 천장이 높다는 것인데요. 그 다른 건물에 비해서 더 닷집의 형태도 높게 올라가 있고요. 극락전 불단 위에 만들어진 닷집은 자세히 살펴보아야 그 가치를 알 수가 있는데요. 단연 앞권은 바로 이 용과 여의주입니다. 용이 여의주를 갖고 있음으로써 용이 용다운 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 극락전 닷집에 표현된 용은 그 여의주가 따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의주를 갖고 희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율동적이고 또는 활발한 느낌을 그 여의주와 용의 관계에서도 느낄 수 있고요. 그 앞에 보여주고 있는 동자상이라든가 봉황, 그 다음에 4가지 색채로 이루어진 채운의, 그러니까 구름의 조각들이죠. 그런 것들과 어울려서 하나의 그 천상에 존엄한 용이 여의주와 함께 놀고 있는 그런 극락의 어떤 극적이면서 아주 이상적인 그 상상의 세계를 닷집 속에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극락전 안에 만들어진 또 다른 궁전으로 불리는 닷집. 세월에 바래긴 했지만 닷집의 화려했던 옛 모습을 지금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옛날 저 높은 곳에 궁전을 만들었던 장인들의 땀방울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닷집에 채색된 짙은 청록색, 그 청색들이 주로 돌가루죠, 광물질인 석채가 사용된 걸로 생각됩니다. 그 아름다운 석채 위에 금박을 얹혀서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그런 닷집의 형태나 그 화려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황홀한 어떤 극락의 이상경지를 바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것을 만든 장인은 유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엄사의 건물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인위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하루의 주춧돌을 살펴볼까요? 각양각색이란 말처럼 주춧돌의 모양도 제각각에 기둥의 길이도 들쭉날쭉하지만 그 어떤 건물보다 안정적인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지요. 우하루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바깥의 경치를 빌려온다라는 의미의 착용 효과입니다. 화엄사의 구조는 어찌 보면 옹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하루가 있어 그런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극락전에서 바라본 우하루의 모습인데요. 우하루 너머의 풍광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그 우하루가 극락전을 향해 개방되어 있다면 역시 극락전은 우하루를 향해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또 같이 함께하는 듯한 그런 겁니다만 또 그 뒤쪽 문이 개방되어 있어서 그 개방성은 굉장히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사가 굉장히 산 중턱에 폐쇄적인 것처럼 이렇게 옹색하게 돼 있지만 그 공간 성격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공간성 또는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화로는 밖에서 보면 2층 건물로 보이지만 경내에서 바라보면 단층인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보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정유재란 이후인 1611년에 중건돼 조선시대 건축 양식이 잘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우화루는 국보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화루에서 또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투박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바로 이 나무 물고기입니다. 우화루에는 모거가 한 마리 걸려 있습니다. 나무로 새긴 조각인데 물고기를 닮아서 모거라고 하죠. 이 모거는 대개 물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물고기는 저녁에 자면서도 눈을 뜨고 자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분들이 1분 1초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음을 꽉 잡아라, 이런 의미에서 모거를 이렇게 두기도 하죠. 근데 이 모거가 지금 단청이 없이 원래 나뭇결 그대로 살아있죠. 그 나뭇결을 한자 표현으로 몽리라고 하는데, 저는 자세히 보니까 나무결이 마치 물고기의 비늘처럼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찰에 놓인 모거들과 비교해보면 화엄사 우화루의 모거가 얼마나 수수한 아름다움을 지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화엄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님들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는 정묵당입니다. 우화루에서 본 모거와 마찬가지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나무 기둥에선 기나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정묵당에서 화엄사가 가진 소탈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엄사의 핵심 건물은 우화루와 극락전입니다. 극락전 앞에 있는 마당은 탑이나 어떠한 시설물도 없는 빈 공간이지만, 우화루와 극락전 또 정묵당이 공유하는 빈 공간이므로 그 활용도와 응징력은 굉장히 높다 하겠습니다. 우에서 극락전으로 접근하는 길은 정묵당 앞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그 길은 완만한 경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고 먼 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화엄사를 상징하고 이 세 건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조응하는 그런 그 여운을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화루와 극락전의 높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사이의 정묵당은 평탄하게 땅을 고르는 대신 원래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 경사진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봤으면 보이지 않았을 텐데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 그 차이가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화엄사 곳곳의 건물들은 그 이름이 감추어둔 것처럼 자연 그대로를 닮아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이곳을 마주한 이의 눈에 비친 화엄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화암이라는 게 불명산 바위 위에 꽃처럼 내려앉은 화암사, 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물들의 특징이 전부 다 구조적으로 땅을 파서 기둥을 심은 게 아니라 건물이 그 바위 위에 꽃처럼 살포시 내려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부 다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입구에 들어오는 무화루가 갖고 있는 그 꽃비지 않습니까? 마치 꽃이 비처럼 물론 이제 부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만 그 꽃비가 바위 위에 내려앉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화암사이고 무화루고 그런 꽃의 상징이 바로 이 화암사 조형에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 뒤편에 자리한 산신각은 화암사의 이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위 위에 건물을 살짝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 앞에 핀 한 송이 꽃까지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늘 새로운 것이 주목받고 빠른 변화가 능력으로 인정되는 시대에 화엄사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크고 요란한 소리 없이 잔잔하고 평화롭게 길고 긴 역사를 품은 천년고찰 화엄사, 꼭 한번 둘러보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